자, 이번 시간에는 우리 전산 세무이국 최근에 제일 먼저 올해 시행됐던 106회 기출문제 풀이를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행 날짜가 보니까 2월 12일 일요일날 지난달에 처음 시행됐던 문제네요. 자, 이론 문제부터 보도록 할게요. 이게 아니고 이 교시에서 이렇게 전산이 이고 자, 보시게 되면은 2월 12일 날 시행됐던 106회 우리 기출 문제죠. 여기 세무 2급은 여러분 12시 30분부터 시험을 보네요. 전산회계 1급하고 그다음에 전산세무 1급은 3시부터 시작돼서 시간이 좀 많이 늦는데 얘가 좀 먼저 시작이 되는 것 같으네요. 자, 이론 문제 1번 문제부터 보도록 할게요. 지난번에도 수업할 때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문제 형태는 조금씩 설명하는 내용이 다를 뿐이지 기본적인 틀은 여러분이 배웠던 내용들하고 크게 별반 다를 바가 없어요. 자, 우선 내용대로 하나씩 체크하면서 우리가 배웠던 내용 어떤 게 나오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 문제는 재무제표 작성과 표시에 대한 설명을 물어보고 있어요. 틀린 거 한번 찾아보래요. 1번 보기를 보니까 자산과 부채는 1년을 기준으로 하여 유동자산 또는 비유동자산, 유동부채, 비유동부채로 구분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원칙으로 하는 거 맞죠? 다만 정상적인 영업주기란 말이 들어가게 되면 1년이 넘더라도 걔는 유동자산, 유동부채로 구분한다는 거 잊지 마시고요. 두 번째, 중요하지 않은 항목이라도 성격이나 기능이 유사한 항목 통합해 표시할 수 없다. 통합해서 표시할 수 있어요. 틀린 거는 2번이 답이 되겠네요. 자, 그 다음에 자산과 부채는 유동성이 높은 거죠. 높은 항목부터 배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이것은 유동성 배열법이라고 해서 우리 좀 회계 1급 정도 수준에서 배웠던 거죠. 유동성 배열법의 법칙이라고 얘기했던 것이고요. 그 다음에 네 번째는 자본은 자본금, 자본잉여금, 자본조정, 기타 포괄 손익누계, 이익잉여금 분류된다. 이건 자본규정 암기하고 계실 테니까 이건 아주 기초적인 문제로 여러분이 금방 아실 수 있었던 문제가 되겠죠. 그래서 1번 문제는 재무제표 작성에 대한 일반적인 원칙을 얘기하는 것들이기 때문에 여러분 반복해서 보셨던 것인지라 특이하게 어렵거나 그런 항목은 없어 보입니다. 자, 그 다음에 2번 문제는 현금 및 현금성 자산으로 분류되는 것 찾으라 그랬었는데 우선 요거 설명하기 전에 현금 및 현금성 자산에서 우선 계정에는 크게 우리가 배웠던 대로 현금 구분 계정이죠. 대표적인 거. 그 다음에 당좌 예금, 그 다음에 보통 예금이 대표적으로 여기 현금 및 현금성 자산에 들어가는 항목이었는데 얘는 지금 현금성 자산도 설명을 하고 있어요. 세무 2급이다 보니까. 그럼 현금성 자산을 여러분이 알고 있습니까? 이걸 물어보는데 현금성 자산이라고 하는 것은 우선 대상이 중요하다 그랬어요. 현금성 자산이라는 규정을 쓸 수 있으려면 그 대상이 기본적으로 단기 금융 상품이어야 된다 그랬었어요. 단기 금융 상품의 대표적인 것이 정기 예금이라든지 정기 적금을 갖다가 얘기하는데 얘가 가입할 당시에 만기가 3개월 이내여야지 단기 금융 상품 중에서 단기 금융 상품이라고 쓰지 않고 현금성 자산이라고 씁니다. 이걸 얘기했던 거예요. 그래서 현금성 자산이란 계정을 쓸 수 있으려면 우선 조건부터가 만족이 돼야 돼요. 그 계정이 단기 금융 상품이어야 되거나 두 번째로는 채권일 때요. 이 채권은 우리가 계속 얘기했듯이 국채, 그다음에 공채, 사채 이런 것들이 있는데 얘가 만기가 3개월
취득할 때요. 3개월 이내일 때 그때 현금성 자산이라는 용어를 사용할 수 있어요. 계정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라고 얘기했단 말이죠. 대부분은 이거 현금성 자산이라 그러면 3개월 이내라는 말은 잘 기억하고 있는데 그 대상이 단기 금융 상품이라든지 채권일 때 이 한해서 단기 금융 상품이라고 쓴다는 것을 갖다가 구분이 잘 안 되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그러면 이해가 안 돼 있으면 당연히 문제가 틀리겠죠. 단기 금융 상품이 3개월이 넘어가게 되면 단기 금융 상품이라고 기록해야지 되고요. 채권일지라도 취득할 당시에 만기가 3개월 넘어가게 되면은 단기 매매증권이라든지 매도 가능증권이라든지 그런 계정으로 사용을 해야 된단 말이죠. 아니면 만기 보유증권이라든지. 그래서 그 대상이 되는 항목이 이 두 가지라는 걸 먼저 이해하시고 난 다음에 문제를 보시게 되면 1번 사용 제한. 여기 사용 제한이란 말 들어가잖아요. 사용 제한이라는 말이 들어가면 얘는 무조건 비유동이에요. 여기 사용 제한 기간이 1년 이내에 보통예금이 있는데 보통예금이 사용이 제한이 됐다. 원래를 보게 되면 보통예금 여기 있잖아요. 그러니까 현금 및 현금성 자산으로 구분되는 거 아니야? 그런데 그건 사용 제한이 없는 것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얘는 비유동으로 구분한다. 이렇게 기억을 해주세요. 여기 처음 보는 항목일 수도 있겠는데 예금에 사용 제한이 붙어 있으면 걔는 비유동으로 구분합니다. 두 번째, 취득 당시 만기가 1년 이내 도래하는 금융상품. 얘는 단기 금융상품이라고 써야 된다는 얘기고요. 당좌 차월. 얘는 지금 부채 얘기죠. 상관없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네 번째, 3개월 이내 환매 조건의 환매채. 이거 채권이거든요. 3개월 이내죠. 채권의 3개월 이내. 요걸 설명한 것이기 때문에 여기서 해당되는 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혹시나 이걸 모르셨다 할지라도 지금 이 문제 갖고 제가 정리를 해드렸으니까 요것만 잘 기억하시면 구분하는 데는 크게 문제가 없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자, 세 번째 문제를 보시게 되면 유동부채에 포함될 금액, 유동부채 구분해보세요 라는 문제잖아요. 제가 유동부채 대표적으로 우선 비유동부채를 먼저 설명해 드릴게요. 비유동부채. 비유동부채는 제가 제일 첫 번째로 장기 차입금 써드렸고요. 두 번째 사채 써드렸고 세 번째 뭐 써드렸죠? 퇴직, 급여, 충당 부채 이렇게 써드렸어요. 얘가 비유동부채이고 자산 계정에 비해서 부채 계정은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그래도 시험 문제는 잘 이렇게 낸단 말이죠. 안 내면 안 되는 파트이기도 하니까. 그럼 여기서 퇴직급여 충당부채하고 그다음에 사채는 비유동부채이니 얘는 빼버려야 되겠고 외상매입금, 선수금, 매지급금 이 세 가지가 유동부채에 해당되겠죠. 그래서 금액은 1억 800만 원. 답은 뭐가 C이 되겠습니까? 3번이 된다는 얘기예요. 자, 이렇게 설명을 해드리고요. 그 다음에 4번 문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4번 문제를 보게 되면 유가증권에 대한 설명이죠. 이거 우리 지난 시간에도 유가증권에 대한 설명 한번 설명을 해드렸었는데 일단 이것도 정리를부터 깔끔하게 다시 한번 해놓고서 해볼게요. 제가 유가증권이라는 용어는 우리 회계에서 기록하는 계정의 명칭은 아니에요. 근데 이 유가증권은 크게 지분증권이라는 용어를 사용했었고요. 지분증권에는 주식이 있다고 얘기해드렸었어요. 구분할 때. 그 다음에 지분증권과 채무 증권으로 구분합니다. 채무증권에는 채권이 있는데 채권은 조금 전에 설명해 드렸던 국채, 공채, 사채를 의미해요. 자, 근데 우리가 회계에서 사용하는 계정은 지금 여기 지분증권이다, 채무증권이다, 유가증권이다 이런 것을 우리가 계정으로 사용하는 게 아니라 단기 매매 증권. 단기 매매 증권에는 주식도 있고요. 채권도 있다고 얘기해 드렸어요. 그 다음에 매도 가능 증권. 매도 가능 증권에도 주식도 있고 채권도 있어요. 그 다음에 만기 보유 증권. 만기 보유 증권은 만기까지 보유할 확실한 의도가 있었어야 돼요. 그래서 얘는 만기라는 건 채권만 있는 거니까 만기 보유 증권은 채권이 있어요. 그 다음에 지분법,
적용 투자증권이라는 게 있는데 얘는 당연히 지분이란 말 들어갔으니 얘는 주식만 해당이 되지만 여러분들한테는 시험에 출제되지는 잘 않는다 그랬었습니다. 이렇게 설명하다 보니까 단기매매증권은 공정가치로 기말이 되면 꼭 평가를 반드시 해주라고 그랬었죠. 그러면 12월 31일 날 평가를 하게 되다 보면은 단기매매증권인 경우에는 단기매매증권 평가이익이라든지 평가손실 계정이 나타나거든요. 얘네들은 단기 손익계정이에요. 즉 손익계산서의 계정이라는 뜻이죠. 처분할 때에도 단기매매증권 처분이익, 처분손실 얘도 마찬가지로 단기 손익계정 즉 손익계산서 계정이에요. 근데 여러분들한테 그렇게 중요하다고 많이 말씀드렸고 많이 보셨겠지만 요 매도가능증권의 평가이익과 평가손실은 자본계정에 기타 포괄손익 누계액에 해당되는 것이라고 얘만 유독 다릅니다라고 잘 기억해 주세요. 얘기 드렸단 말이죠. 매도가능증권 평가 손익이라고 써놓을게요. 손익계정은 얘는 자본계정에 어디에 해당된다? 기타 포괄 손익 누계액에 해당되는 자본계정이에요. 그런데 여기 다르게 똑같은 상황이기는 하지만 매도가능증권에 대해서도 매도가능증권 처분손익계정은 얘는 손익계산서 단기 손익계정이에요. 그러니까 틀린 게 단기매매증권이나 매도가능증권을 총괄해서 통틀어서 매도가능증권 평가이익이나 평가손실만 자본계정이고 나머지 것들은 다 단기 손익계정이다라는 걸 기억을 하고 계시면 된다는 얘기죠. 자, 그러면 여기서 이제 보기를 요런 내용들이 머릿속에 밑바탕이 돼 있어야 하지만이 이해하기가 좀 쉬워지는 문제가 되겠다는 얘기죠. 1번 보기를 보시게 되면 단기매매증권에 대한 미실현 보유손익, 미실현 보유손익이란 말 뜻은 12월 31일 날 우리가 팔지 처분하지 않았을 때 그 평가 이익이나 평가 손실을 의미하는 거예요. 단기매매증권에 대한 평가 이익, 평가 손실은 어디에 속한다 그랬었죠? 기타 포괄손익 누계액이 아니라 단기손익이라고 제가 얘기해 드렸죠. 그래서 여기는 얘가 틀린 거예요. 그래서 1번이 답이에요. 그 다음에 2번은 단기매매증권이 시장성을 상실한 경우 단기매매증권이라고 처음 의도했을 때 단기매매증권의 취득 목적은 단기 시세차익 목적이라고 얘기해 드렸었죠. 단기매매증권의 목적은 단기 시세차익 목적이에요. 단기 시세차익이 목적인데 얘가 지금 주식값이 엄청나게 하락을 해서 1년 이내에는 도저히 회복할 기능이 안 보여. 이럴 때는 반드시 기업회계 기준에서 얘를 매도 가능 증권으로 분류를 갖다가 다시 해서 기록을 해주세요 라고 요구했단 말이죠. 그래서 2번 보기는 단기매매증권이 시장성을 상실한 경우에는 매도 가능 증권으로 분류하여야 된다. 예, 아주 정확하게 설명을 잘 해놓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보기를 보시게 되면은 매도 가능 증권에 대한 미실현 보유 아까 쭉 나왔죠. 매도 가능 증권에 대한 미실현 보유손익 기타 자본계정에 기타 포괄 손익 누계액으로 처리한다. 예, 얘도 정확하게 말 잘했습니다. 네 번째, 만기가 확정된 채무증권으로서 상환 금액이 확정되었거나 확정이 가능한 채무증권을 만기까지 보유할 적극적인 의도와 능력이 있는 경우 얘는 반드시 만기 보유 증권으로 분류한다. 얘도 만기 보유 증권에 대한 설명이에요. 정확하게 잘 설명한 거죠. 그래서 여기 틀린 답은 틀리게 설명한 거는 1번이 되겠습니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자, 이렇게 설명을 하면 이 문제도 전반적으로 아마 설명이 다 되었을 것이라 생각하고 유가증권에 대해서 이론적 설명은 이 정도면 이 문제 하나 갖고서도 충분히 여러분들이 다른 문제들을 준비하실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자, 5번 문제는 자본계정에 대해서 나왔네요. 다음 중 자본거래의 영향을 자본거래의
영향을 미치는 거래에 해당되지 않는 거 물어보고 있어요. 자, 우선 자본거래라고 얘기를 하는데 여러분이 이 자본 규정을 이해를 못하고 있으면 암기하고 있지 않으면 이 문제도 무지하게 어렵다고 생각할 거란 말이죠. 그런데 요거 좀 구분을 하실 줄 알아야 되겠죠. 자, 우선 크게만 보게 되면 통합계정만 제가 써드리면 자본 계정은 크게 5가지의 계정을 갖고 있다 그랬어요. 통합계정 첫 번째는 자본금이 있고요. 두 번째로는 뭐가 있다 그랬죠? 자본 잉여금이 있다 그랬어요. 세 번째로는 자본 조정이라는 계정이 있고요. 네 번째로는 기타 포괄 손익 누계, 다섯 번째로는 이 잉여금. 이 계정을 정확히 암기하고 계셔야지 세무 2급, 세무 1급 급수가 높은 데서 주로 많이 출제되는 자본 계정에 대한 문제를 여러분이 해결하실 수 있어요. 자, 1번 보기 같은 경우 보기 치게 되면 보통주 500주를 한 주당 50만원에 신규 발행하여 주식을 우리 회사 주식 발행하면 증자라 그랬죠. 증자하게 되면 뭐가 증가한다 그랬어요? 이 증자의 말뜻 자체가 자본금을 증가시킨다는 말뜻이므로 자본금이 증가하니까 그러면 자본도 당연히 증가하겠죠. 그럼 여기는 자본에 영향을 주는 거예요. 두 번째, 정기 주주총회에서 배당을 준다. 배당은 어디에서 결정이 된다 그랬었어요? 보통 배당은 이익잉여금 여기에서 미처분 이익잉여금이 있었잖아요. 여기 이익잉여금, 이익잉여금은 경제활동, 경영활동으로 인해서 돈 번 거, 당기순이익들이 모아진 것이라 했었죠. 여기서 현금 배당도 주는 것이고 여기서 주식 배당도 주는 것이고 적립금도 여기서 빠져나가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여기서 현금 배당을 하게 되면 이 잉여금이 감소를 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자본도 그럼 결과론적으로 전체 합친 금액이니까 여기가 감소하면 자본 계정도 감소하겠죠. 즉 영향을 미친단 말이죠. 2번도 맞는 거고요. 3번에 보시게 되면 영업부에서 사용할 비품을 150만 원에 구입하고 대금은 현금 지급했다. 이건 아무리 몰라도 자본 계정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는 것이니 답은 쉽게 요거구나라고 알 수 있었을 것이라 생각이 들어요. 근데 처음 이거 계정이 잘 이해가 안 되시는 분들은 요 4번 문제 보기 같은 경우에는 좀 헷갈릴 수 있으셨을 것 같아요. 직원들에게 상여금을 주는데 상여금은 현금으로 지급하게 되면 상여금? 이건 비용이잖아. 근데 상여금 왜 줘요? 돈 벌었으니까 주는 거란 말이죠. 돈 벌은 거 어디에 있다 그랬어요? 바로 여기에 있어요. 그래서 상여금이라는 것도 우리가 번 돈, 이 잉여금에서 나가는 금액이기 때문에 자본금에 영향을 준다고 보시는 거죠. 그래서 여기 자본 거래에 영향을 주지 않는 것은 3번이 해당돼요. 그리고 전산 세무 2급에서는 지금 문제 구성이 재무 회계에 관련된 문제, 이론 문제가 5문제가 출제가 되고 그다음에 원가 계산에 대한 문제가 5문제가 출제가 돼요. 그다음에 세법 부가세와 그다음에 소득세 여기 합쳐서 5문제가 이렇게 출제가 되는데 지금 여러분이 문제 전산 세무 2급에서 푼 문제는 5번까지 A형으로 기준으로 했을 때 5번까지가 재무회계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 6번 문제부터는 말씀드렸던 것처럼 원가 계산에 대한 문제들이에요. 원가 계산 문제는 제가 잘 공부해두면 원가 계산 문제는 거의 틀리지 않고 맞힐 수 있으니까 또 분량도 많지도 않다 그랬어요. 근데 용어가 복잡해서 많은 분들이 아예 그냥 찍는 걸로 생각을 하시는데 공부만 잘 해놓으시면 여기 틀리지 않고 거의 다 맞추실 수 있다고 꼭 요거 보셔야지 여러분이 세무 이거 합격하기까지는 가능하다고 여러 번 얘기해드렸던 그런 문제들이란 말이죠. 자, 6번 문제부터 이제 원가 계산 문제 풀어보도록 할게요. 자, 6번 문제에서 보시게 되면은 원가 집계 과정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거 찾아보라 그러는데 이것도 여러분이 그냥 글자로만 보게 되면 대빵 어렵게 느껴진단 말이죠. 그래서 제가 이거 설명해 드릴 때 어떻게 해드렸었냐면 이렇게 기억하시라고 얘기해 드렸던 거 기억나시나 모르겠어요. 우선 크게
재고자산에 대한 흐름을 제가 이렇게 표시를 해드려 볼게요. 요거 하나 갖고 정리하셔도 돼요. 뭐 수업 시간에 배운 것도 있긴 하겠고요. 자, 이거 복습하는 겸해서 같이 쓰는 거예요. 이건 아닌데. 자, 일단 여기는 원가 계산에서 요즘 트렌드로 제일 중요한 게 원재료는 재고자산이죠. 그 다음에 여기 제공품도 재고자산이죠. 그 다음에 제품도 재고자산이죠. 요거는 손익계산서예요. 이거 잘못 기르긴 했는데 손익계산서가 어떻게 연결이 되어 있는지 보라고 얘기를 해드리는 거죠. 원재료에 기초재고가 있고요. 여기에 단기 매입이 있어요. 그 다음에 여기에 기말재고가 이렇게 있단 말이죠. 지금 재고자 여기 지금 다 공통인 것은 네 개가 세 개가 다 재고자산이라는 공통점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계산할 때도 기초와 기말에 대한 재고는 다 공통이에요. 다 갖고 있단 말이죠. 기초, 그다음에 기말 재고도 다 똑같이 갖고 있어요. 이렇게 문제에서 이제 주면은 기말 기초 재고들 대부분 다 이렇게 주는데 중요한 것은 말이에요. 여기 원재료에서는 기초 재고에다가 당김이 구입한 거 더해주고 기말 재고 빼게 되면 우리 상품 계정에서 매출원가 계산이 되듯이 여기서 계산되는 것은 원재료가 사용된 거, 원재료의 원재료의 소모액이라는 용어 또는 투입액 또는 사용액 이런 말들이 나와요. 그 금액들이 계산되는 건데 원재료가 제품이 만들어지는 계정에 이렇게 어떻게 된다? 투입이 되는 것을 뜻한다는 얘기죠. 그래서 제공품 계정에서 짓게 되는 요 파트에 있는 것이 내용이 상당히 중요해요. 여기에 뭐뭐 있다 그랬었어요. 제공품 계정에 짓게 되는 것은 직접 재료비가 있다 그랬었고 직접 노무비가 있다 그랬었고 제조, 간접비 이렇게 세 가지 있다고 지난 시간에도 설명드렸던 항목이에요. 근데 얘를 갖다가 묶어서 우리 뭐라고 불렀냐면 단기, 총, 제조, 비용 또는 원가라고 이렇게 불렀던 항목이 바로 이 세 개를 묶은 계정이라는 뜻이죠. 얘가 제공품 계정에 차변에 이렇게 오게 되고 제공품 계정에서 기초 제공품 재고액에다가 단기 총 제조 비용을 더해주고 기말 제공품을 빼주게 되면 그러면 여기 계산되는 게 뭐냐면 얘는 초록색으로 할까? 여기는 뭐라고 되냐면 제조원가예요. 제조원가인데 단기에 제조된 제품의 단기 제품 잘못 썼어요. 제품 단기 제품 제조 원가가 계산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원가 계산할 때는 여기가 제일 중요한 파트라고 그랬었단 말이죠. 또 제공품 계정에서 우리가 계산하려고 하는 목적도 바로 이 단기 제품 제조 원가를 계산하려고 한다는 얘기죠. 이렇게 제공품에서 제품이 완성이 되게 되면은 얘는 제품 계정에 차변으로 이렇게 똑같은 금액이 옮겨갑니다 라고 얘기를 했었어요. 그래서 제품 계정에 공장에서 제품이 완성됐으니까 제품이 증가하겠죠. 얘를 우린 또 똑같이 단기 제품 제조 원가가 여기에 이렇게 들어오게 돼요. 그런 다음에 제품 계정은 이제 상품 계정하고 똑같아지는 거죠. 기초 제품 재고액에다가 단기에 만들어진 제품 제조 원가를 더하고 기말 재고를 빼게 되면 여기서 뭐가 계산이 돼요? 여기에서는 제품에 대한 매출 원가 계산되는 거예요. 매출 원가가 계산이 된다. 그래서 제품 계정에서 제품 매출 원가가 계산된다는 뜻은 제품이 이만큼 사용돼서 다 팔렸다는 뜻이므로 얘는 어디로 가게 되느냐면 손익계산서에
여기 비용 계정인 제품 매출원가 일로 가게 돼요. 여기 제품 매출 원가가 일로 올 것이고, 제품이 판매됐다면 제품 판매액은, 제품 매출은 어디에 와요? 여기 수익 계정이니까 여기에 제품 매출이 이렇게 온다는 얘기예요. 손익계산서에. 이게 수익 계정, 비용 계정이라는 얘기죠. 그럼 이걸 왜 설명해 드렸냐 하면, 요 원가 회계의 흐름에 대해서 여기 말로 질문한 게 바로 밑에 나와 있기 때문에 그래요. 자, 요거 한번 보셨으니까 보기 걸 한번 보여드릴게요. 보기 1번 단기 제품 제조 원가라고 그랬잖아요. 단기 제품 제조 원가는 얘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죠? 얘는 제공품 계정에 차변으로 대체된다. 지금 얘가 차변에 있어요? 대변에 있어요? 제공품 계정이 차변에 있습니까? 대변에 있습니까? 대변에 있죠? 근데 여기는 뭐라 그랬어요? 차변에 있다 그랬잖아요. 그럼 틀린 거예요. 그래서 얘는 대변으로 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단기 총 제조 원가는 제공품 계정에 차변에 있다. 제공품 계정에 여기 단기 총 제조 비용 여기 있잖아요. 단기 총 제조 비용이 제공품 계정이 차변에 있어요? 대변에 있어요? 차변에 있죠? 이게 맞는 말이에요. 그래서 일단 여기서 틀린 걸 찾으라고 했으니까 답은 1번이 답이 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3번 보기를 보시게 되면 단기 제품 제조 원가, 또 이거 얘기하고 있죠. 제품 계정에 차변으로 대체된다. 여기 제품 계정 여기 있잖아요. 제품 계정이 차변에 똑같은 금액이 여기 와 있죠. 요거 맞아요? 틀려요? 설명 맞게 한 거잖아요. 제품 계정에 차변에 있다. 예, 맞아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4번 기준 같은 게 보면은 보기는 제품의 매출원가, 제품의 매출원가가 어디 있어요? 여기 있네요. 제품의 매출원가는 매출원가 계정이 차변으로 되죠. 매출원가라고 하는 것은 여기 손익계산서의 차변에 비용 계정을 얘기하는 거니까, 여기 무슨 매출이 잘못 썼네. 매출원가 여기 차변에 들어온다. 예, 맞단 말이죠. 그래서 이 보기 네 가지를 이해하려면 요의 흐름과 요 계정의 내용들을 정확하게 암기해 놓으셔야지 이해가 된다는 말이죠. 자, 여기까지 설명을 해드렸고요. 7번 문제 보도록 할게요. 7번 문제는 다음 중 의사결정과 관련된 원가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걸 찾아보래요. 의사결정과 관련돼 있으면 우린 관련 원가라고 부르고요. 의사결정과 관련이 없으면 비관련 원가라고 불러요. 의사결정에 대해서 여기도 이렇게 쓰면 의사결정과 관련되어 있는 원가는 관련 원가. 관련 원가의 대표적인 것이 바로 기회비용이 많이 나오는 거예요. 기회비용, 기회원가라고도 많이 얘기하죠. 기회원가는 의사결정과 관련이 있는 원가가 되는 것이고요. 비관련 원가라고 부르는 것은 우리가 배웠던 용어 중에서 대표적으로 매몰 원가가 대표적으로 의사결정과는 관련이 없는 원가라고 해서 여러분 처음 원가 계산 배울 때 제가 두 가지를 설명을 해드렸었어요. 자, 또 이런 걸 배경으로 해서 다음 설명을 보게 되면 매몰 원가, 과거의 의사결정으로 이미 발생한 원가로서 어떤 의사결정을 하더라도 회수할 수 없는 원가. 설명 잘하고 있네요. 맞았습니다. 두 번째, 기회원가. 자원을 현재 용도 이외에 다른 용도로 사용했을 경우 얻을 수 있는 최대 금액이 기회원가. 내가 선택을 하고 포기하게 되면은 포기하는 것의 최대 금액이라고 얘기해 드렸던 것이죠. 이것도 맞게 설명이 됐고요. 그다음에 7번 보기를 7번에 3번 보기 보시게 되면 관련 원가라는 것은 의사결정 대안 간의 차이가 나는 원가로 의사결정에 영향을 주는 것. 바로 설명했죠. 의사결정에 관련이 있기 때문에, 영향을 주기 때문에 관련 원가라고 부르는 거예요. 네 번째, 회피 불능원가. 어떤 의사결정을 하더라도 절약할 수 있는 원가는 우린 회피 불능원가가 아니라 회피 가능원가라고 불러요. 그래서 불능, 가능 한 글자 바꿔놨죠. 그래서 4번은 틀린 보기가 되겠습니다. 회피 가능원가를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얘는
자, 그렇게 설명을 해드렸고요. 그다음에 이제 8번 문제를 보시게 되면 여러분은 그 원가에서 그래프만 보더라도 얘가 준 고정비 형태라는 거 금방 이해하실 수 있겠죠. 그래프가 준 고정비를 얘기하는 거예요. 자, 1번 보기를 보시게 되면 변동 원가와 고정 원가 혼합됐다. 이건 혼합 원가라고 그러잖아요. 혼합 원가는 그래프가 어떻게 되어 있었어요? 혼합 원가의 그래프는 조업도가 없다고 해도 고정비는 발생하고 조업도가 증가하면 변동비 두 가지가 포함된 거, 그것을 갖다가 우리는 여기 혼합원가 또는 준 변동원가라고 불렀다. 지금 여기서 여기 1번은요 뭘 설명하는 거예요? 준 변동원가 설명한 겁니다. 준 변동원가 설명한 것이고요. 두 번째, 일정한 범위의 조업도 내에서 총 원가는 일정하지만 조업도 구간이 달라지게 되면 총 원가가 달라진다. 바로 여기 설명한 거죠. 조업도라는 것은 이렇게 제품을 만드는 진행 상황을 얘기하는 거라고 얘기했었고요. 조업도가 일정한 구간에서는 일정 고정되어 있다가 요 칸을 지나게 되면 원가가 총 원가가 증가하게 되죠. 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일정하다가 여기 어떤 단계를 지나가게 되면 총원가가 또 증가를 해요. 요게 바로 2번 준 고정비, 준 고정원가를 설명한 설명이 되겠습니다. 2번이 답이고요. 3번에 대표적인 예로 전기요금, 수도요금 뭐 있다 그랬어요. 기본요금이 있는데 일정한 금액 넘어가게 되면 사용한 만큼 더 내야 되는 요금, 바로 얘는 변동원가를 준변동원가를 설명하는 것 대표적인 예라고 지난 시간에도 한번 설명을 해드렸네요. 네 번째, 조업도의 변동과 관계없이 일정하게 발생하는 고정 원가와 조업도의 변동에 따라 비례하여 발생하는 변동원가 두 가지 요소, 얘도 마찬가지로 준 변동원가 이에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1번, 3번, 4번은 준 변동원가를 설명하는 것이니까 여러분이 이 그래프에 대해서 준 변동원가와 준 고정원가에 대한 내용들도 이걸로 정리해 놓으시면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네요. 자, 그 다음에 9번 문제를 보도록 하죠. 자, 9번 문제는 직접 노무 시간을 기준으로 제조 간접비 원가를 예정 배부하고 있다. 이걸 제조 간접비 배부 문제죠. 우리 개별원가 계산에서 배웠던 제조 간접비에 대한 배부 문제인데 제조간접비 개별원가 계산에서는 제조간접비의 배부가 제일 핵심 과제이고 가장 중요하다고 그랬었어요. 그런데 요런 문제 나오게 되면 제가 예정 배부에 대해서는 여러분이 꼭 요거 기억하고 계셔야 됩니다 라고 얘기를 해드렸었어요. 까먹으셨다면 기억이 왔다 갔다 하면 지금 걸로 정리를 해두세요. 여기 예정 배부 문제가 나오게 되면 예정 배부는 여러분들이 반드시 사용하셔서 기억해야 될 게 배부율이라는 거 계산해야 된다 그랬었어요. 배부율은 어떻게 계산해요? 제조간접비 1년 동안 발생할 제조간접비를 예상해야 되고 얘를 갖다가 나누기 뭘로 나눠준다? 예상되는 배부 기준으로 나눠주면 배부율을 계산할 수 있어요 라고 얘기했는데 중요한 것은 제가 지금 예정이란 말을 안 썼어요. 예정 배부를 할 때는 얘는 대표적으로 연초에 이걸 먼저 계산을 해 놓은다고 얘기를 했었단 말이죠. 그래서 여기에서 보시게 되면은 이 배부율도 예정 배부율이라는 용어를 사용하는 거예요. 제조간접비도 1년 동안 발생할 예정 또는 예산 뭐 이런 용어로도 사용하는 것이고 배부 기준도 지금 연초에 1년 거를 미리 배부율을 계산하려고 하다 보니까 배부 기준도 예정으로 한단 말이죠. 그래서 여기 예정 배부율, 예정 제조간접비, 예정 배부 기준 이런 용어로 구분했었고 배부율과 또 뭐를 구해야 되냐면 배부액을 구해야 됩니다. 배부액을 구해야지 되는데 배부액을 구하는 방법은 위에서 계산했던 예정 배부율을 에다가 뭘 곱해 주냐면 실제 발생한 실제 배부 기준
갖다가 곱해주게 되면 배부액이 계산이 돼요. 여기서도 당연히 배부액은 예정 배부율을 사용했기 때문에 배부액도 당연히 예정 배부액이 돼요. 그런데 여기서 차이 나는 게 뭐 하나만 딱 다르다. 여기 배부액 계산할 때 얘는 실제 배부 기준을 곱해줘야 된다는 게, 다른 데는 다 예정자가 들어가 있는데 얘는 실제 배부 기준을 계산해 줘야 된다 얘기를 해 드렸던 것이죠. 자, 그런 다음에 요 예정 배부 문제는 반드시 얘가 세트 문제라 그랬어요. 같이 나올 수밖에 없어요. 왜요? 연간 계속 사용하는 내용이 제조간접비가 예정된 거기 때문에 우리 손익계산서에는 제조간접비 예상된 금액이 들어가면 안 돼요. 실제 금액이 들어가야지. 그래서 1월부터 12월까지는 계속 예정된 거를 사용하다가 연말이 되면 실제 제조간접비 발생한 금액과 여기 실제 발생액과 여기 예정 배부액 요거를 비교해서 차이만큼을 반드시 반영해서 조정을 해줘야지 재무제표가 정확하게 작성이 될 수 있습니다 라고 얘기를 해드렸던 거예요. 자, 여러분이 이 문제 하나 풀기 위해서 지난번에 우리가 같이 공부했던 것들을 지금 정리를 한번 해드려 봤고, 이거를 기억을 못한다면 어려운 거 없어요. 그냥 찍으셔야 돼요. 이건 계산할 방법이 없으니까. 자, 근데 이거를 알고 계신다면 계산하는 방법은 아주 단순해요. 어떻게 계산해요? 문제를 보시도록 할게요. 한양은 직접 노무 시간을 기준으로 제조 간접 원가를 예정 배부하고 있다. 배부 기준을 꼭 가르쳐 준다 그랬어요. 여기 배부 기준 있잖아요. 배부 기준이 뭐라고 가르쳐 주고 있는 거예요, 지금? 배부 기준은 직접 노무 시간이 기준이라고 그랬었어요. 자, 제조 간접 원가 예산, 여기 예산이란 말 나오죠? 제조 간접 원가 예상한 거 총액은 얼마래요? 300만 원이라잖아. 여기서 어디다 써야 돼, 이거? 예상한 금액, 예정, 예산, 여기 제조간접비 예상한 거 연초에 얼마였었어요? 300만 원이었다고. 바로 이 금액을 얘기하는 거예요. 두 번째, 예정 직접 노무 시간. 이 노무 시간은 배부 기준이라고 그랬잖아요. 예정된 배부 기준, 그게 몇 시간이래요? 3만 시간. 예정된 배부 시간이 여기 3만 시간이라고 이걸 얘기해 주는 거예요. 여기가 3만 시간. 그러면 300만 원을 3만 시간으로 나누게 되면 예정 배부율 얼마가 계산이 돼요? 얘는 300만 원을 갖다가 3만 시간으로 나누게 되면 100원이 이렇게 계산이 된단 말이죠. 그죠? 자, 그런 다음에 요 예정 배부율은 구해졌으니까 얘는 그대로 여기 와서 사용될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다가 예정 배부율 100원 이렇게 해놓고, 그 다음에 읽어보니까 여기 실제 발생한 직접 노무 시간, 직접 노무 시간은 배부 기준이라 그랬어요. 그건 실제 배부 기준이란 말이 되겠네요. 실제 배부 기준도 몇 시간이래요? 3만 시간으로 동일하다. 그럼 실제 배부 기준 얘도 3만 시간으로 동일하다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는 얼마가 된다? 3만 시간 이렇게 되게 되면 예정 배부액은 얼마가 계산되나요? 물어보니까 3만 시간 곱하기 100 하면 여기도 똑같이 얼마가 나와요? 300만 원이 계산돼요. 그럼 위에 거하고 똑같다는 얘기네. 예, 똑같아요. 그런데 이렇게 계산된 이 예정 배부액, 이 예정 배부액은 어디에 가야 됩니까? 라고 물어보면 예정 배부액 여기 있잖아요. 그죠? 여기 예정 배부액 계산된 게 여기에 300만 원이 이렇게 가게 된 거란 말이죠. 그런데 밑에 하나 더 준 자료가 뭐가 있느냐 하면 제조 간접 원가가 10만 원이 과소 배부됐대요. 그래서 과소 배부 얼마? 10만 원. 과소 배부 10만 원이 됐다고 얘기하는 것은 제조간접비를 실제 발생액하고 비교했을 때 우리 예상한 금액이 실제 발생한 것보다 적다는 뜻이에요. 얘를 기준으로 봤을 때. 자, 예상한 금액이
과소다? 그럼 실제는 얼마 발생했다는 뜻이겠어요? 실제 금액은 310만 원이 발생했다는 뜻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예상했던 금액이 실제 발생한 것보다 과소됐습니다라고 과소외부 10만 원이 이렇게 계산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물어본 질문은 뭐였었느냐 하면 10만 원 과소 배부되었을 때 실제 제조 간접 원가, 실제 제조 간접 원가 여기 돼 있잖아요. 실제 제조 원가가 발생한 거 얼마입니까? 바로 문제에서는 얘를 물어봤던 거예요. 그래서 이런 단계로 해서 정리를 해서 문제를 풀어보면 저는 설명하고 공식 서술이냐고 복습할 차원에서 일일이 다 썼기 때문에 시간이 좀 많이 걸리긴 했지만 요거 푸는데 제가 시간 재보니까 한 30초 내지 1분 이내면 금방 풀겠더라고요. 자, 이렇게 정리를 해서 기억을 해두시면 되겠고, 요 파트가 잘 왔다리 갔다리 하시는 분들은 그 전산 세무 2급 원가 계산 파트에 제가 유튜브에 올려놓은 거 있잖아요. 다시 한번 천천히 보면서 정리를 해 놓으시면 좋겠습니다. 자, 마지막 원가 계산의 5번째 문제는 뭐냐면 총 여기 우리 이거 배웠던 거요. 종합원가 계산을 갖다가 질문을 하고 있어요. 종합원가 계산에서 단계에서 보편적으로 1급 회계 1급 과정에서는 완성품 환산량을 계산을 하는 문제가 나오는데 여기도 복습 좀 해보면서 여기 두 번째 그 다음 단계였던 여기 단위당 제조원가를 물어보고 있어요. 단위당 제조원가 이것도 한번 계산을 잠깐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다 써놓을까? 자, 종합원가 계산에서는 종합원가 계산을 할 때에는 총 5가지 절차를 밟아서 종합원가 계산을 한다 그랬어요. 첫 번째는 물량 흐름을 갖다가 체크해야 되고, 두 번째로는 완성품 환산량을 계산해 줘야 되고, 세 번째로는 원가를 집계 해야지 되고, 네 번째로는 단위당 원가 계산을 해줘야지 돼요. 바로 지금 여기 문제에서는 단위당 제조원가가 얼마냐고 물어보고 있잖아요. 이 네 번째 단계를 지금 물어보고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단위당 원가가 계산이 되게 되면은 여기 제조 원가와 그 다음에 기말 재고를 계산해주는 단계로 해서 재무제표에 우리 그 제조원가 기말재고를 표시하게끔 되어 있어요. 순서대로 따지게 되면은. 자, 그럼 이런 내용을 제가 설명해 드렸던 내용대로 문제를 한번 접근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계산하는 거 어떻게 보면 되게 간단한데 항상 얘기했듯이 여러분이 이 내용을 이해하고 있어야지 쉬운 것이라고 얘기해 드렸었죠. 시간표가 이렇게 안 맞네. 자, 저기 10번 문제는 있잖아요. 지금 다음 시간에 우리 취업 관련된 거 담당 부장님 오셔야 되니까 이런 문제 여기서 일단 잠깐 멈추고 요거는 다음 시간에 설명을 해드리도록 할게요.